안녕하세요. 고래 선생님입니다.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요. 두 개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왼쪽은 잘 차려진 밥상이고요. 오른쪽은 좀 밥상이 좀 허술해 보이죠? 자, 왼쪽은 뭐 어떤 이제 정식을 파는 그 가게에서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고요. 오른쪽은 이제 블로그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취생이 눈물겨운 사진이에요. 자기가 이제 처음으로 뭐 된장국을 요리를 했다고 하면서 이 누룽지랑 같이 자기가 이제 굉장히 뿌듯했나 봐요. 이 자취생이 이제 요리를 처음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뿌듯했는지 이 사진이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기존의 학생들의 공부법은요, 왼쪽에 이 잘 차려진 밥상입니다. 자, 학생은요, 이렇게 그냥 누군가가 잘 차려준 이 밥상을 약간 떠먹는 분위기로 공부를 합니다. 다 차려줘요. 이 학생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오른쪽 자취생의 밥상은요, 학생이 직접 어설프지만 요리를 해요. 자, 이 학생이 잘 차려진 밥상을 먹던 학생, 스스로 요리를 했던 학생의 예를 들면 10년이나 5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오른쪽 자취생은 점점 요리 실력이 늘어서 그 어떤 요리도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테고, 왼쪽에 잘 차려진 밥상만 떠먹던 친구들은 이 밥상이 중단되면 아마 라면조차 못 먹고 뭐 굶거나 영양실조가 걸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장은 이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먹이는 게 마음이 가지만 이 학생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네가 부족하지만 작은 요리라도 스스로 해보렴 하고 키워야 되는 게 이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차려진 밥상 스타일의 공부는요, 바로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예,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목을 달고 표를 그려서 다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 중요한 거는 색깔까지 이렇게 칠해서 이 책을 만들고요. 뭐 또 깨알 같은 뭐 빨간색 설명을 또 해주고 또 이해가 안 갈까봐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것도 그려놓고요. 이거는 뭐 개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자습서를 이제 눈으로 읽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기가 크게 생각을 안 해도 이 자습서가 다 요약을 해줬기 때문에 눈으로 쓱 읽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또한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듣는 방법인데요. 이 강의도요. 이 선생님이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중요한 건 빨간색도 칠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은 대부분 편안한 자세에 앉아서 얘를 듣거나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갖고 왔는데 그래도 이 학생은 좀 나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요. 자, 학생들한테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편한 방법의 공부법입니다. 학생의 편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요, 학생의 이 학습 효과는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우리 학습 피라미드에서 그래서 강의 듣기는요, 전체 공부의 5%밖에 안 된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공부를 해요. 너 공부 안 해? 하면서 문제집 계속 사주고, 너 공부 안 해? 학원을 보내고, 우리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을 할 거야 하면서 학원을 그냥 집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형태는 인터넷 강의를 사주고, 아이들은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고요.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요. 이 학습 피라미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해보거나 자기가 가르치거나, 즉, 자기가요, 그냥 선생님이 돼야 돼요. 선생님. 자, 이 선생님은요, 이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쉽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까 하고 노력을 했겠죠. 이 노력을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은요, 제가 조금 있다가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의 주인공이 돼서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 방법은 조금 이따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즘 EBS 방송에서도 최근에 다뤄졌던 문제인데요. 읽기 능력의 격차가 심하고 아이들이 글을 잘 못 읽는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단군 이래 뭐 이런 교실처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지능이 단군 이래 가장 IQ가 떨어지는 아이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은 예전보다 점점 똑똑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뭐냐면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 네가 직접 공부를 해. 그게 아니라 늘 잘 차려진 밥상, 잘 차려진 학원, 더 좋은 인가, 더 좋은 문제집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글을 읽고 고민할 기회조차를 우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군 이래 이런 교실은 처음입니다. 읽기 능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이런 인터뷰를 하죠. 사회교과서나 역사교과서를 혼자 읽을 수 있냐 하면요. 절대 못 읽어요. 과학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좀 나빠진 건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또 너무 착하세요. 우리 그 공교육 선생님들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선생님들이에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건 다 내 탓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해서 이렇게 또 뭐 아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카드도 만들고 열심히 지금 강의를 하지만 결국 아이들은 누군가 차려준 밥상을 먹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한 건 우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이 방법 저 방법 쓰는데 이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바뀌지가 않죠. 말뜻도 모르고 어휘력도 부족하고 지금 청소년 어휘력이 뭐 좀 깜깜하다 이런 방송이 얼마 전에 EBS에서 나왔습니다. 자, 공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밥상을 볼까요? 자,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지 마세요. 밥상을 차려주지 말고 그냥 재료 몇 개만 두고 그냥 네가 알아서 밥을 먹어 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고 자, 이 자취생이 만든 이 된장찌개 제가 맛을 보진 않았지만 맛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고급 한정식집에 검증된 된장찌개가 맛있겠죠. 하지만 아이들한테 직접 해볼 기회를 주고 그것이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해보면은 이 자취생처럼 이 초라한 밥상을 찍어서 본인이 블로그에 올린단 말이에요. 본인이 되게 뿌듯해서 자, 그런 기회를 우리 공부에도 주자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 자취생의 된장찌개처럼 공부를 할까? 자,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이런 지문을 봅니다. 자, 공부는요, 다 텍스트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과서가 뭐 영상으로 된 건 없죠. 이렇게 텍스트가 되어 있는데, 자,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아이들은 이걸 보면은요, 읽기조차도 쉽고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저 까만 글씨를 보면은 읽기도 싫어요. 자,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는데요. 요즘엔 유튜브에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블로그 잘 읽지를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보통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야, 이거 읽고 문제 풀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요. 저도 한번 그렇게 수업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이거를 그냥 거의 뭐 5초 정도면 스캔을 해요. 저도 같이 읽는데, 저는 이 1문단 정도로 읽는데, 우리 초등학교 한 4학년 남자친구는요, 선생님 다 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빨리 문제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우리 학생들이 약간 문제 스트레스? 문제를 많이 풀면 부모님한테 칭찬받았던 기억?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문제를 자꾸 풀려고 해요. 문제 푸는 게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지, 심지어 풀지 말라고 그러면 몰래 책상 밑에 놓고서 풀기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문제는요, 내가 이 지문을 다 이해하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때 푸는 건데, 이 문제 푸는 걸 공부라고 착각하면서 문제의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맞기도 하고 몇 개 틀리죠. 틀리면은 왜 틀렸는지 이 부분만 살펴보는데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아이들한테 문제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문제 풀기를 좋아하면은 선생님 문제집을 한 100권을 사줄게 라고 하면은 그제서야 문제를 안 풀기 시작을 해요. 자, 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읽어 하면은 읽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기를 할까요?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데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은요. 문단별로 읽고요. 그 문단의 제목을 찾아볼까 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자, 어떻게? 자, 이 친구도 1문단을 읽고서 자, 이게 1문단, 2문단, 3문단, 4문단인데요. 이 전체 4문단을 아우르는 제목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제목을 이 친구가 여성운동이라고 지었죠. 처음에는 전체 제목을 짓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의 제목을 짓게 해요. 자, 이럴 때는 혼자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많을수록 좋습니다. 군중 심리가 일어나겠죠. 자, 지금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첫 번째 제목의 문단을 한번 찾아볼까? 자, 이 친구는 여성운동의 배경,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적겠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D, 이렇게 A, B, C, D, E, F가 다 적습니다. 한 명씩 질문을 시켜요. 자, 너는 뭐라고 적었니? 자, 이때 아이들 심장이 쿵쾅쿵쾅 뛰겠죠. 저희도 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긴장하면서 네, 잠깐만요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지적을 해서 이 6명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는 약간의 게임과 긴장감, 텐션을 좀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이제 학생들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선생님, 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하면서 글을 읽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중하면서 글을 읽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제목을 맞추라고 하면요. 집중해서 읽고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목을 적었지만 발표를 해볼까? 그러면은 막판에 저 잠깐만요. 고칠 시간 줄 수 있나요? 하면서 또 막 지우개로 고치고 이 제목을 썼다 저 제목을 썼다 해요. 그러면은요. 사실 이 제목을 맞추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제목을 쓸까 저 제목을 쓸까라고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 글을 읽고 이 아이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글을 읽으면은 제목이 뭐니? 글을 읽으면 제목이 뭐니를 반드시 물어보게 해야지 글을 읽고 문제 풀어. 이거는 잘못된 공부 방법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제목을 다 적어요. 그리고요, 명확하게 제목이 나옵니다. 모든 글은 대부분 이제 교과서라든지 학교에서 시험 문제로 다루는 글들은요, 명확하게 제목이 구분되게끔 글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또 글 쓴 퀄리티가 떨어지는 사람은 그 내용에 명확한 제목이 없고 중구난방인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의 완벽한 교과서는 이 제목이 기가 막히게 딱딱딱 떨어지게끔 이미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제목을 줬고요. 이 내용을 이제부터 분류 작업을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세 가지일까? 네 가지일까? 자기가 밑줄을 그으면서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여성 운동의 목표라고 났죠. 목표가 세 가지면은 자기가 글을 읽고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 저자는 세 가지의 목표를 우리한테 제시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요. 그러면은 이 글에 뎁스가 나옵니다. 뎁스가 뭐냐면 큰 제목, 작은 제목, 애기 제목이 나오죠. 큰 제목은 여성운동, 작은 제목은 여성운동의 목표, 더 작은 제목은 그 목표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이 뎁스로 구분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구조화라고 하죠. 자, 글을 읽고요. 반드시 제목을 뽑고요. 구조화라는 거를 시키는데요. 어떤 학생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한 30분만 수업을 했는데 이걸 잘 뽑아내는 친구. 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어김없이 성적을 좀 좋은 성적을 받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조화까지만 시켜도 저는 못 믿겠어요. 아이들이 이 지문을 또 건성건성 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는 게 이 내용을 비주얼 싱킹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끔 훈련을 시킵니다. 자, 여기 한번 샘플을 한번 볼게요. 자, 샘플을 제가 학생들이 했던 거. 자, 이 친구 그걸 볼까요? 자, 이 친구는요, 지금 노트에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 원래 원 지문은 이런 식으로 그냥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요렇게 된 거예요. 자, 네가 이걸 다 읽어 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문단을 나누고 그 문단에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볼래?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학교에 갔습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머릿속으로 학교를 가는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되는데 이 상상을 안 하니까 강제로 노트에다가 그림으로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자, 또 이 친구가 했던 거 도표가 나오는데요. 사실 원 글에는 전혀 도표가 없었습니다. 도표가 없지 줄글로 된 거를 이 친구가 이렇게 바꿨어요. 자,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요. 글을 생각하면서 읽게 하는 강제적인 방법.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 남기 때문에.
모든 글을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하게 시키는 거고요. 자, 요거는요, 이제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가지고 도덕책을 자기 혼자서 정리를 한 거예요. 배웠던 대로 큰 제목 적고, 작은 제목 적고, 애기 제목 적고, 그 애기 제목에 또 이렇게 갈래를 3개를 그어서 이 도덕책을 자기가 구조화시키면서 간략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요, 자기가 이제 공부의 주인공이 되죠. 자, 이거를 남이 정리해 준 게 바로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이 바로 자습서예요. 이 남이 정리해 준 걸. 남이 정리해 준 거는 뭐 읽어봤자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정리해서 이걸 또 프린트로 나눠줘요. 근데 아이들 프린트 나눠주면은 그거 다 읽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버립니다. 그 가방에 꼬깃꼬깃 있다가 다 버려져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이 정리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정리한 이 노트. 마치 우리가 아까 이 요리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만든 요리 굉장히 뿌듯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요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요리로 출발을 했지만 이 친구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이렇게 한정식을 만들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노트를 반드시 정리할 수 있게 하고요. 자, 이렇게 노트를 정리를 시키면은 좋은 점,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서 강의 듣는 것처럼 지루한 게 있을까요? 이 강의자가 뭐 개그맨처럼 웃기거나 재밌지 않는 이상 이걸 듣는 거는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졸려요. 웬만히 웃기지 않는 이상 졸려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시키고 아이들이 잘 안 들으면은 이제 아이들만 혼내는 거예요. 너 왜 강의 들으랬는데 안 들었냐고. 근데 이거는 인체 구조학상 멍하니 앉아서 저 얘기를 듣는다는 거는 어른도 졸려요. 어른도 피곤하고 졸려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자기가 직접 어설프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물론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저 강의 선생님처럼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고요. 시중에 팔리고 있는 문제집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습관을 들여야지 공부에 그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부에 재미를 느끼는 거. 자, 이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독해력이라는 게 커집니다.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문해력이 커집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내용을 그림을 그립니다. 문단을 나누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친구도 자기가 어려운 내용, 뭐 은행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자, 요것도 지문에는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말로 설명한 건데 그거를 그림으로 바꿉니다. 자, 요 친구, 같은 친구군요. 이렇게 그림으로 바꾸고요. 이때 그림으로 바꿀 때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오면은 바꿀 수가 없겠죠. 이때 이제 질문 같은 걸 합니다. 평소에 글을 읽으려면은 질문 안 하던 친구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도 이렇게 그림을 바꿉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는요. 이제 교과서를 혼자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예요. 모든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입니다. 자, 교과서로 공부해야지 문제집 사주고 요약한 거 읽고 문제 풀어. 이거 공부 아닙니다. 교과서로 자기가 이렇게 문제집? 이거 뭐 자습서? 자습서를 만들어야 돼요. 교과서를 읽고 자기가 이렇게 이 학생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 선생님이 돼서 친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독해력이 생기고 문해력이 생기고 공부를 좀 재미있게 생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고래 독해 수업의 원리인데요. 자, 우리가 공부 방법을 이게 조금만 바꾸면은요. 이렇게 요즘 아이들 책 너무 안 읽어. 요즘 아이들 독해력이 부족해 유튜브만 봐 라고는 우리가 불평불만했는데 언제 한번 기회를 줘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 네가 글을 읽고 직접 나에게 설명을 해줄래? 네가 공부의 주인공이 돼볼래? 라는 기회를 주지 않고 늘 다 떠먹여주고 늘 좋은 학원 보내고 늘 좋은 인강 틀어주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결국 모든 탓을 아이들 탓으로 우리 어른들이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제가 성적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11월 고2 국어 영역 모의고사에서 92점이라고 1등급 받았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3월 달 저기 고3 이제 7월 국어가 이제 1등급이 나왔다고 이제 보여줘요. 자, 이 친구가 했던 초등학교 때 했던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있었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독해력이
범상치 않구나. 요 친구가 요거를 초등학교 이 친구 5학년 때였나요? 5학년 때 요런 지문을 보고 선생님의 도움 하나도 없이 스스로 정리하면서 수업이 끝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수업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너무 재밌는데 이렇게 이 친구가 혼자 정리했고요. 선생님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은 이게 뭐야? 질문만 했죠. 이 친구가 정리했던 게 지금 뭐 가습기의 종류, 그 당시 이제 뭐 가습기에 대한 지문이었나 봐요. 가습기의 종류가 가열식 가습기, 초음파 가습기, 복합식 가습기 구분을 딱 했죠. 그것의 원리, 장점, 단점, 원리, 장점, 단점을 구분을 하면서 이 친구가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정도 5학년 때 정리를 하면은 고3 때 국어 모의고사 1등급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을 좀 하시면, 물론 이제 불일치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샘플로 보여줬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이거 5학년인가 6학년 때 정리했던 건데요. 뭐 CL 가스인데 분명히 제목 다 정하고요. 내용을 또 빈틈없이 이렇게 정리를 하더니 이 친구도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성적이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이렇게 좀 하는 걸 보면은 독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면은 중고등학교 성적까지 조금 예측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친구들한테 너무 포주치지 말고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바로 독해력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